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 우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 태고시대 이래 인류는 대자연과 인간의 신비를 탐구해 왔습니다. 약 1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립된 동양 문화의 정수 주역. 천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 바뀌는 개벽시간 섭리를 밝힌 정역. 주역과 정역은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밝혀주는 동양 지혜의 보고입니다. 상생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송된 주역과 소통을 통해 주역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재홍 박사. 이제 주역 64개 강론에서 후천개벽의 이치를 밝힌 정역과 접목해 주역 본래의 뜻을 밝힙니다. 주역과 정역에 정통한 김재홍 박사의 특강을 통해 우주 변화 운동의 근본을 밝힌 동방 역철학의 정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약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주역과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주역 내용 중에서 주역의 개론서고 해설서라고 할 수 있었던 주역 개사 상하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 개사 상하편의 공부에 이어 가지고 주역 64회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20강 정도를 통해 가지고 64개를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 공부하신 개사상하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주역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주역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고 주역 내용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충천 금계부터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 첫 시간에 주역의 개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4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간단하게 주역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개인 중천근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어원상의 의미부터 먼저 따져보면 두루주자와 바뀔 역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역의 이름은 역경입니다. 바뀔 역자, 걸경자. 역경인데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경이라고 해서 주나라 주자와 바뀔 역자를 붙여서 주역이라고 명명되게 됐던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두루주자는 역경이 만들어진 시기가 주나라 때라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주자가 두루주자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상하 사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서남북 상하를 통해서 보편적인 이치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그래서 이 두루주자에는 시대적인 의미로서의 주와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추를,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뀔 역자는 주역의 성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역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들어있는 근본 지도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간단한 도다. 그래서 이간지도다. 쉬울 이자에 간단할 간자, 이간지도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지도고, 두 번째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역이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이불자 박길역자 불역이었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쉽고 간단한 이강과 변화의 원리를 나타낸다고 해서 변역과 또 그 변역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불역이다.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것이 주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은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길역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해자로 그 박길역자를 설문해자로 풀면 해일자와 달을 짭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이 박길역자라고 하는 것이 해일자 플러스 달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 물론 해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음양지도다. 그래서 일어를 보고 일을 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도를 나타내고 일을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루주자는 시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사방 상하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서 두루주자의 뜻을 쓰고 박길역자라고 하는 것은 변역이다. 변화 원리를 나타내고 일을 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박길역자다. 이래서 저희들이 역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을 주역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주역이라는 어원상의 의미는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역은 사서상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을 공부하고 논어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고 중용을 공부하고 서경, 시경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주역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가지고 공부를 해라. 물론 주자의 얘기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권언이 되어 가지고 주역을 권언으로 해가지고 시경, 서경이 편찬이 됐습니다. 주역을 권언으로 해가지고 사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주역은 권언적인 원리를 나타내고 사서는 주역을 권언으로 한 강론이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과 논어와 맹자와 중용의 근원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철학서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철학서로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해서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 가지고 이명기륭하고 길하고 흉함을 밝히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고 있다. 도식화된 걸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무형의 상이죠. 하늘의 뜻이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칠 수도 없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뭔가를 자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성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을 해가지고 그 하늘의 뜻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상, 괴상을 통해 가지고 유형의 상이죠. 괴상을 통해 가지고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 계사상편제 10장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장, 2장 설명드릴 때도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관상계사원 한다는 게 계사상편제 2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는 건 계사상편제 10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도식으로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이다. 형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상의 내용이, 하늘의 뜻이 뭔가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인만이 자각을 할 수 있었고, 이 성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들어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괴상입니다. 주역의 괴라고 하는 것은 64개 384효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의 인문학 주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64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64개의 수업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64개 384효를 통해 가지고 이명기륭하고 기라고 흉함을 갖다가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각지기소진이라 우리 각자가 그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주역입니다. 저희들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 즉 64개 384효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상이고 여기 있는 말씀사, 그러고 음양의 변화, 그러고 수, 점이라고 하죠.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건 길바닥에서 점집에서 말하는 점하고 글자는 똑같은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당되는 분야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역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것은 사주보고 관상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극수지례지위점이죠. 극수지례지위점이다. 이게 점입니다. 그래서 셀 숫자인데 헤아릴 숫자입니다. 헤아림을 다해서 알지자 올레자입니다. 다가옴을 아는 것을 일러서 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현의 말씀, 주역에 나와 있는 성현의 말씀을 가지고 헤아림을 다하면 다가옴을 알게 된다. 서리가 오면 굳은 얼음이 어는 계절이 다가옴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손금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옴을 알게 되는, 이것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격이 전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서,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고 성인지도가 뭔가를 드러내고 하늘의 뜻이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과 사와 병과 수를 통해서 이명기륭, 기라고 흉함을 밝히고 각지기소지, 군자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 주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역을 통해 가지고
역학의 근원적인 논리와 성인의 말씀이 뭔가를 탐구하고 그걸 공부하고 자각함으로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그 모색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성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또 깨달아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개사편에 나와 있었듯이 피흉치길이죠. 성인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흉을 피하고 기람을 취하고자 하며 무구다, 허물 없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허물 없이 사는 것이고 주역 공부를 통해서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결과가 크게 보여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식화시켜서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주역의 연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역의 연언은 제일 처음에 하나라 때, 중국의 하나라 때 연산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건가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이족이 세운 나라, 은나라죠. 은나라 때 귀장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 때 귀장역이 있고, 자, 주나라 때 문학역이 만들어져서 지금 전래되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주역의 내용은 문학역입니다. 문학이 만든 역,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주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역과 기장역은 전래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뭔가를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언을 거쳐가지고 문학역이 정립이 되고 그 문학역에다가 공자께서 해설서를 붙여서 철학서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주역이다. 다른 말로 역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역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의 저자는 대표적으로 네 사람입니다. 주역은 64개를 통해서 역도를 밝혔다고 했는데 그 64개라고 하는 것은 복희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희라는 사람이 건곤감리 진송간태 8개 개를 만들고 그 8개 개가 각기 한 번씩 만나게 되니까 88, 64, 64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건곤감리 진송간태 8개입니다. 그 8개가 화면의 관계상 8개만 이렇게 달았는데 이걸 육효중계라고 합니다. 이 육효중계가 64개가 있는 거죠. 88, 64니까요. 그래서 이런 궤에다가 잠시 여기 봐주시면 이 64개 궤, 이 궤가 이렇게 생긴 궤가 64개가 있다는 거죠. 이 궤에다가 말씀을 붙인 것이 궤사입니다. 요 효에다가 말씀을 붙인 건 효사입니다. 요걸 통칭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음양은 변하기 때문에 변이고 여기에 수까지 결부지어져서 상과 사와 병과 수가 이 궤에 다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궤요역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궤와 효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왕이라는 사람이 저 64궤에다가 궤사를 달았습니다. 저 궤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야라고 괴에다가 말씀을 붙인 걸 괴사라고 합니다. 주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4개가 있으니까 괴사도 64개가 있겠죠. 그래서 64개 괴사를 문왕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괴인데 한 괴에는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초요고, 2요고, 3요고, 4요고, 5요고, 3요입니다.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효에는 효에는 효사가 있습니다. 효에다가 붙여놓은 말씀. 이건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은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4개는 복희 씨가 만들고 거기에다가 64개 괴사를 붙인 사람은 문왕이 붙이고 문왕의 아들 주공이 384요의 효사를 붙였습니다. 괴사와 효사가 완성이 됐는데 저 괴사와 효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었고 또 잘못 해석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공자께서 위편 3절 하셔가지고 저 축간의 가죽건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주역을 읽고 거기에다가 해설서를 붙인 거죠. 그래서 괴에다가도 단사라는 해설서를 붙이고 효에다가 소상사라는 해설을 붙이고 또 대상사라는 효사도 붙이고 또 개사 상편, 개사 하편,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 등의 해설서를 붙여서 그걸 시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빅을 붙여가지고 드디어 근원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철학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빅의 종류가 이제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사, 상하편, 또 상사 상하편, 개사 상하편, 문은 자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 이것을 10개라고 해서 열십자, 날개 익자를 써가지고 시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4개는 복희 씨가 만들고 괴사는 문왕이 만들고 효사는 주공이 만들고 해설은 공자께서 해설을 해가지고 네 사람의 공동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의 대표적인 저자는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역은 책이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첫 번째는 주역 상경, 하경이 있습니다. 64개 중에 중천 건계에서 중하 2개까지가 상경입니다. 또 택산 한 개에서 미제께까지가 하경입니다. 그래서 주역 64개를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을 통해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린 개사 상하편이 그 다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역과 소통 시간에 개사편을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서가 왜 이런데 같이 공부하는 순서는 개사편부터 먼저 했느냐. 개사편이 주역의 해설서다, 개론서다. 그래서 개사상하편을 공부하고 그 다음 64개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설계편, 말씀설인데 베풀설의 의미인데 괴를 베풀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는 데 대한 공자의 설명이 설계편입니다. 그리고 차례서자 걸개자 64개 차례를 정한 이유를 공자께서 설명한 것이 석계편이고 작계편은 64개의 뜻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설을 한 것을 작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궤 한 궤를 64개를 수업해 가면서 그때마다 석계와 작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구성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역책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주역 상경은 성인지도 위주로 가지고 역도를 표상했고, 주역 하경이라는 것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갖다가 표상한 것이 바로 주역 상하경이고, 또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천명한 주역 상경을 해설한 개론서가 바로 개사상편이고, 하경을 설명한 개론서가 바로 주역 개사하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역과 소통 시간에 상당 부분 설명에 올리고 같이 공부를 한 내용이라 눈에 익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다시 이렇게 도식화시킨 걸 보시면 중천근계에서 중하이계까지가 상경이고, 택산한계에서 미제계까지가 하경이고, 개사상하편은 개론서고, 설계편, 석계편, 작계편의 의미를 말씀드린 걸 이렇게 더 한 번 더 복습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64개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주역의 개간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주역의 어원상의 의미라든지, 주역의 연언이라든지, 주역의 기원, 주역의 저자, 주역의 구성,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는 데는 제 소견에 전체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주역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의 첫 번째가 64개 중에 첫 번째 개인 중천근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가, 잠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근계와 두 번째 개인 공계입니다. 하늘 근자고 땅 곤자죠. 근곤지도 천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근계와 공계를 비롯한 6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주역 64개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곤은 역지문야인저. 근과 곤이라는 것은 역의 문이다. 왜? 근이라는 것은 양이요, 곤이라는 것은 음이라. 주역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근이고, 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곤이라. 근곤은 역지문야인저. 근곤이라는 것은 역의 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근계부터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주역 64개는 일반적으로 구성이 괴상이 나와 있습니다. 괴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계명은 위에 것이 땅이고 아래 것이 하늘이라 지천택계입니다. 지천택계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첫 번째 이 괴에 대한 말씀, 문항이 쓴 거라고 말씀드렸죠. 괴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괴사가 어떤 뜻인가를 공자께서 한마디로 설명을 한 돼지 어금니 단자를 쓴 단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사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덕목을 설명하고 있는 대상사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효마다 있는 효사입니다.
효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 효사를 공자께서 설명을 한 소상사가 있습니다. 주역을 구성을 글로 이렇게 나타내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될 금깨와 공깨는 이 구성이 나머지 62개하고는 구성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깨인 경우. 그래서 미리 설명 말씀을 드리고 금깨를 읽어야 이해가 조금 빨리 되시지, 그냥 금깨를 읽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돼서 혼선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깨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공깨의 개간에서 금공깨는 주역 64개의 문이다. 그래서 금고는 역지문야인저, 그리고 금공깨는 구성체계가 다른 62개와는 뭐하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를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금깨인 경우 금깨의 개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안이라가 괴사입니다. 그 괴사를 여기 잠깐 보시면 다른 괴는 이 괴사를 한 번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금깨는 이 괴사를 6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6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꺼번에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금깨의 내용은 이 6차례 반복 설명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게. 그러고 두 번째, 금깨에는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글문자, 말서문자. 저 때는 글문자가 아니고 문체문자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문체의 말씀, 그 말이거든요. 그 빛나는 문체의 말씀이라는 건 성인의 말씀이고 공자께서 붙여놓은 것이 바로 문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헌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62개에는 문헌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헌이라는 게 없는데 금깨와 공깨에는 공통적으로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금깨에서 6번 반복 설명할 때 문헌을 통해서 설명한 것까지 합쳐서 6번을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고는 또 금곤도 서로 다릅니다. 공깨는 이 형식에다가 플러스 문헌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금깨는 6차례를 반복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금깨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때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6번째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네 번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다는 거 전체를 먼저 보고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부분을 탐구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서두에는 주역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64개로 들어가면서 금곤이 역의 문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개가 금깨인데 그 중천 금깨의 구성이 괴사를 원형 이정을 6차례 반복 설명하고 있고 다른 괴에는 없는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금공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건공깨가 나머지 62깨와는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는 거,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천건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천건깨는 이 중자가 거듭할 중자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아시기에 무거울 중자죠. 그래서 거듭할 중자입니다. 하늘 천자에 하늘 건자죠. 그래서 하늘이 거듭한 거죠. 하늘이 거듭했는데 잠깐 이 칠판을 보시면 건공감리 진송간태 중에 이게 하늘입니다. 요것이 하늘인데 이 하늘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거듭할 중자를, 무거울 중자를 거듭할 중자로 읽어서 하늘과 하늘이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중천건깨라고 합니다. 계명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천건깨고요. 그래서 중천건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상깨, 아래에 있는 하깨 둘 다가 건공감리 중에 건이라 건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뜻에서 중천건깨라고 합니다. 이 중천건깨는 효 6개가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육효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항시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효는 양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 강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효죠. 양효의 성격이 굳셀 강입니다. 그리고 음효는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유죠. 그래서 양효는 성격이 강이고 음효는 성격이 부드럽다, 유다. 성격상으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천건깨는 음은 하나도 없고 부드러운 건 하나도 없고 강건한 양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설계편에 가면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이 튼튼할 건자, 튼튼하다, 굳세다, 굳셀 건자도 됩니다. 굳세고 굳센 하늘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 중천건깨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해가 딱 뜨게 되고, 해가 뜨게 된 해는 강건하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건깨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하늘의 작용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강건하고 튼튼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효에 대한 얘기죠. 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천건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걸개자 차례서자라 공자께서 왜 중천건깨를 제일 첫 번째 개로 정했느냐, 그걸 설명한 것이 석계입니다. 석계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라 이름을 개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석계에서 천지연후에 만물이 생하니,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은 연후에 하늘과 땅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이 생하기 때문에 하늘이 첫 번째 괴가 되고 땅인 곤이 두 번째 괴가 됐다. 그래서 건곤을 다른 말로 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천지 연후에 만물생은 하나니, 그래서 천지가 이선 연후에 만물이 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건깨가 1번의 자리, 첫 번째 자리, 또 머리 숫자를 써서 숙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건깨는 육효 전부를 용으로 표시를 합니다. 용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물론 3효와 4효는 사람의 괴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의미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나가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하 모두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용으로 호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숙계가 근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용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중천근깨입니다. 이 중천근깨에다가 문왕이 괴사로 붙이기를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추자가 소학에서 원영이정은 천도지상이다. 그래서 하늘의 도다. 원영이정은 하늘의 도입니다. 천도를 뭐라고 물으면 원영이정이 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자, 이천 선생이 저 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주자는 원영코 이정하니라라고 얘기를 해서 자, 계절에 대한 걸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천 선생은 원코, 형코, 이코, 정코를 해서 사계절, 계절을 두 개로 크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네 개의 계절로 구분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은 원이 되고 여름은 형이 되고 가을은 이가 되고 겨울은 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주역과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사상하편을 공부할 때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시 조금만 간단하게 오늘 수업하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만 조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왕 8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동입니다.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입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방으로 보시면 이렇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 중인데 계절로 따지면 여기가 봄입니다. 여기가 여름이에요. 여름 하자. 그리고 여기가 가을입니다. 가을추. 여기가 겨울입니다. 그런데 원영이정을 여기에다가 결부를 시키면 원은 여기예요. 자, 형은 여기입니다. 이는 가을이고요. 정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원, 형, 이, 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천 선생께서는 원영코 이정하니라. 봄과 여름을 합치고 가을과 겨울을 합쳐서 이건 양의 계절이고 이건 음의 계절이니까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사방과 사계절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로 토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코는 자입니다. 형통할 형자고 이로울 이자고 고들 정, 바를 정입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이 근도인데 근도로 가지고 하면 조금 유추 해석을 하자면요. 근도로 가지고 하면 크게 형통하고 고드면 저 고들 정자가 바를 정자로도 많이 읽힙니다. 물론 여기서는 고들 정자로 읽는 게 맞은데요. 그래서 자,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근도로, 근도는 또 근도로 하면 크게 형통하고 근도에 대해서 바르고 고드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것이 괴사고요. 이 괴사를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괴사를 읽고 나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공자께서 설명한 것이 단사입니다. 단사가 나오는데
금깨는 구성이 다른 깨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래 말씀드렸죠. 여기는 육효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육효사를 하고 그다음 단사가 나오고 그걸 6차례 원형 이정을 6차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천금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사부터 먼저 간단하게 읽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구, 그래서 잠용이니 물용이니라, 이효는 혈용재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또 삼효는 분자 종일건건하야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일이라, 사효는 혹약재연하면 무구일이라, 오효는 비룡재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황룡이니 유해이니라.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천근깨에 들어오면서 중천근깨는 육효를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효는 잠용, 이효는 혈용, 오효는 비룡, 상부는 항룡입니다. 그런데 왜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구산과 구사는 왜 용자가 없느냐?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근이죠. 삼효단깨 근입니다. 그런데 저 개사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겸삼제 양지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양인데 이 안에 만물은 다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음과 양이 들어있어서 두량자 갈지자 이걸 이렇게 나누면 음양, 음양, 음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걸 육효중깨라고 합니다. 요게 삼효단깨고 요게 육효중깨입니다. 겸삼제 양지원리에 의해서 근공감리 진송간태 그 8개 삼효단깨가 두 개로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어지면 육효중깨가 됩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는 땅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삼효와 사효는 사람을 나타내고 또 오효와 상효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초자를 써서 초효인데 이게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주역과 소통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양은 숫자로는 9로 표시를 하고 음은 6으로 표시를 한다. 처음 있는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입니다. 초구. 두 번째 있는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입니다. 세 번째 있는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삼이고 네 번째 있는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이제 구오가 되고 여섯 번째 효라고 하지 않고 상효라고 합니다. 상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건 음이라 6이고 요것도 음이라서 6이고 여기도 음이라서 상육이죠. 제가 중천근깨로 이렇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천근깨 시간이다 보니까요. 이래서 이제 양이기 때문에 초구고 이효인데 음이라서 6이고 삼효는 양이라 9고 사효는 음이라서 6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게 됩니다마는 용구와 용육, 양에는 9를 쓰고 음에는 6을 쓰는 원리가 근곤깨 공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은 용자가 붙어 있고 오효와 상효도 비룡과 항룡이 붙어 있는데
요건 사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자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효 전체가 다 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근깨는 6효 전부 다가 용으로 표시를 하는구나. 그렇게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를 더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충청 근깨는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주역의 제일 첫 번째 깨로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경적인 설명을 자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6효인데 충천 근깨 6효는 전부 양으로 되어 있죠. 전부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이고 9사고 3구고 이렇게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여기 있는 초요에서 상요까지의 이 내용,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룡, 물룡, 혈룡, 제전, 이견, 대인, 군자, 종일, 건건, 혹약, 재연, 비룡, 제천, 항룡, 이 내용이 나머지 주역 63개 6효사에 내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충천근깨 6효사의 내용이 충천근깨를 제외한 나머지 63개 6효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항룡이라고 하는 것은 목항자입니다. 높이 올라갈 항자도 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서 있을 유자 후회할 해자 후회함이 있으리라.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따르는 사람도 없고 계급이 높은데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워져서 움직일 때마다 후회가 따른다. 그런 얘기가 곧 이제 근계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63개도 상효는 다 교만한 효다 이렇게 성격을 부여합니다. 근거 이유가 바로 충천근깨 상효가 항룡유예이기 때문이다. 너무 높이 올라간 교만한 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3개 상효도 전부 다 교만한 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천근깨의 6효사 내용 전부 다가 63개 6효사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개간을 말씀드리고 또 근곤의 개간도 말씀드리고 주역의 개사와 효사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같이 공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역의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어원상의 의미 또 주역의 저자, 주역의 구성 이런 등등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곤깨로 돌아서 근곤깨는 다른 62깨와는 좀 다르고 또 특히 그중에 근깨는 원형이정이라는 효사의 내용을 6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첨가되어 있고 6효를 용으로 표시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 근깨의 6효사 전부 다가 63개 6효사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효사를 간단하게 잠룡 물룡서부터 간단하게 복습으로 시작을 해서 6효사를 정리하고 또 충천근깨 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천근깨는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또 포함하고 있고
또 6차례를 반복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3차례쯤만 가면, 제가 6차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번째 가면, 다음 시간에 이제 3번째쯤 설명 말씀을 드리면 명쾌하게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그 명쾌하게 이해가 가는 2번째, 3번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